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 시작은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 신고자인 어머니께서 몹시 당황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새파랗게 질린 채 신고자인 50대 여성이 가리킨 곳은 자신의 집 베란다였습니다. 베란다 커튼 너머 켜켜이 쌓여있는 옷더미들 속에 뉘어져 있던 건 싸늘하게 식어버린 한 여인의 주검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고 그 코하고 입에서는 그 점액이 흘러나와 있었고 그 약간의 피가 그 점액에 섞여 있었더라고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죽어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신의 목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카프였습니다. 잠겨져 있던 집안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체불명의 여인. 그녀는 대체 누굴까? 그때가 오후 16시 54분경에 아파트 입구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 하나가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홀로 아파트를 나선 남자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함께 들어왔던 여인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전원이 꺼지거나 이런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지인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곧바로 CCTV 애인이나 뭐 예전에 동업을 했다는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주거지로 가보고요. 곧바로 경찰이 남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차, 아파트 단지가 없으니까 찾을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4시까지 이제 좀 수사를 하다가 내가 4시 반에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쉬고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 범인 집으로부터 한 1km 부분일 거예요. 전방적으로. 하는데 그 차가 다 가고 있더라고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묘연했던 남자의 행방이 수배 중이던 차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미행 중이던 담당 형사를 따돌린 남자의 차는 전남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경 공조 수사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담양 경찰에게 그 덜미를 잡힌 겁니다. 담양 경찰의 무전을 접수한 사건 담당 형사들이 급히 추격에 합류했습니다. 아찔한 고개 운전에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잠시 후 커다란 장애물이 도망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부전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앞쪽 교차로로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멈춰! 차가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하늘을 높이 떴거든요. 하늘을 높이 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에 치였구나. 차는 검문 중이던 경찰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검문 중이던 경찰까지 들이받은 남자는 또다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립니다. 그 시각 또 다른 수찰자는 마을 안쪽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숨막히는 추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외길에 서 있던 트럭과 충돌한 남자는 차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버린 남자의 도주는 계속됐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 담양까지 1시간여 동안 이어져온 숨막히는 추격전이 마침내 종료됐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막 흐느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차에가 사람이 하나 더 있다. 깜짝 놀랐죠. 그래, 조 형사 빨리 한번 가보라고. 형사들이 곧장 차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조석과 뒷좌석 그 어디에도 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형사들은 즉시 차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어지럽게 쌓여있는 짐더미 아래에서 또 다른 여인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한 여인은 남자의 직장 동료였고 또 다른 여인은 남자의 연인이었습니다. 남자는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해 그저 잘못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사 중인 남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떤 말을 꺼낼까?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직장 동료 은지 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신보다 14살 연하인 은지 씨와는 직장 동료이자 오빠 동생 사이로 편하게 지내왔다는 남자. 그날 은지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오 씨는 직접 요리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김치 볶는 거, 김치 푸고 된장국 끓여진 거 그거 뜨고 육회 무치는 거 육회 끓고 그냥 밥 먹었어요. 별 탈 없이 이른 저녁 식사를 마쳤다는 두 사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에 반응 안 하길래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도 안 해서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오 씨는 격렬히 반항하는 여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집에서 소리 질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리 안 지르면 손 놔준다고. 손수 식탁까지 차려주던 친절한 직장 동료는 한순간 성폭행범으로 돌변했습니다. 성폭행 후 피해자인 은지 씨의 신고가 두려웠던 오 씨는 방 안에 있던 스카프로 또다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건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웠다면서도 오 씨가 여자의 시신을 눈에 띄는 베란다에 유기했다는 점입니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반. 오 씨는 유유히 자신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오 씨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시내의 한 철물점. 철물점에서 노끈을 구입한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연인인 화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철물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한 음식점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애인과 함께 그날의 두 번째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한 교회 주차장. 그곳은 평소 데이트 장소로 두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안 죽었어요. 죽었나. 지금껏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덤덤하게 털어놓던 오 씨는 연인이었던 화연 씨에게는 눈물부터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물과는 달리 그날 밤 그가 연인에게 저지른 짓은 너무도 냉정하고 또 잔혹했습니다. 화연 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차 안에 있는 사이 남자는 미리 사두었던 노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등을 보인 그 순간 노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눈 감겨 죽어. 하룻밤에 이루어진 두 번의 살인.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사랑한 사람을 같이 동반 자살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살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주를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인의 경우 성폭행 후 신고를 못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연인을 살해한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 씨는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살해 방법에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행위 자체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습관화되어 있었던 범죄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과 함께 오 씨의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던 중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여자를 죽인 적이 있는 살인범이었습니다. 99년도 그 여조공원 사건은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막
첫 번째 살인에 대해 묻자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돈만 뺀다고 돈만 뺏어야지 하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자고 나온 밤 그 방에 총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밑에 때리고 돈 달라고 이제 하니까 계속 이제 저한테 대드는 거 하도 때리고 들었는데 가중을 보니 약간 혼절했다 해야 되나요? 근데 금방 또 일어나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또 반응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며칠 반복되다가 목조르기전에 이제 그 아줌마가 제 손을 물었는데 그 살이 좀 나가면서 피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게 그때 이제 저한테 미쳐버린 거죠. 오 씨는 모텔 방 안에 있던 전화선으로 반항하던 여종업원의 목을 졸랐습니다. 제가 뭐 칼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게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오리지만 돈만 뺏으려고 들어갔던 거였는데 여자 생각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전혀 그거에 생각도 안 했었고요. 가가지고 그냥 막상 가버리게 된 거죠. 뭐 그냥 돈을 뺏기 위해서 했다는 오 씨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을 일으키게 된 동기 자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성적 충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1999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과 이번 첫 번째 살인사건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여성이 우연하게 이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그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99년에는 성폭행이 끝까지 성폭행을 시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을 먼저 하게 된 경우이고 두 번째 지금 일어난 사건은 자신의 집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피해자의 반항이 거세고 소리를 질렀어도 끝까지 성폭행을 시도했던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성폭행 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오 씨의 범행 심리입니다. 피해자의 반항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피해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용된 방법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그 방법이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죠. 제어하지 못하는 성적 충동이라는 범행의 동기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살인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살해 수법까지 14년 전 있었던 여종업원 살인 사건과 이번에 오 씨가 자신의 집에서 벌인 첫 번째 살인 사건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오 씨는 1999년 여종업원 사건으로 12년 동안 교도소에서 그 죗값을 치렀습니다. 출소 전 그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할 수는 없었던 걸까? 우린 법무부 교정본부를 찾아가 이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도 자기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인성교육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았고 출소하기 직전까지 그 봉사활동도 2회를 했습니다. 의견을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입소에서 만기 출소 직전까지 오 씨는 12년간의 수용 생활을 비교적 잘해왔다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는 2011년 7월 출소 직후 법무부에서 주선해준 용역업체를 통해 한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월급에 힘든 일이었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오 씨. 하지만 집에서의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이 나서 문을 막 때려치고 문을 유리를 다 깨불고 벽을 치고 악을 쓰고 출소 후 고작 19개월 만에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오 씨는 14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의 이런 충동성을 치료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은 질서 유지와 사고 방지가 최우선, 보안 최우선이고 국가에서도 예산이나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교정교화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 성폭력, 마약범죄에 대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이 제일 시급합니다. 이게 가장 교도소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제일 안 돼 있고 제일 필요해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재소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2년간의 교정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억제 효과, 충격요법, 이런 징벌의 효과 그것은 결국 19개월 만에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거에 성충동이 발동을 하고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후에 이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똑같은 살인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